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3부 영류. 몇몇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방문을 열어 젖히고 털매기 간발로 저벅저벅 뛰어 들어갔다. 이년들이 어디 숨었어? 아이? 사내들 홀리는 사약 냄새만 진동하네. 잠시 후 그들은 부엌에서 세 여자와 겁 많은 주인을 끌고 나왔다. 이것들이 부삭에 숨어 있었구만. 주모와 두 여자들이 끌려 나오자 비렁뱅이들이 우르르 세 여자를 애워쌌다. 야, 이년들아, 할 짓이 없으면 우리같이로 점잖게 비렁뱅이질이나 할 것이지. 더럽게 아랫역을 팔아서 먹고 살아? 더럽게 벌어서 조금 잘 먹고 살면 뭐든 다냐, 이 잡년들아. 이년들이 우알로 얼마나 잘 처먹었는지 살이 누룩돼지 모양 띠룩띠룩 쪘네. 비렁뱅이들은 도리깨질을 해대듯 저마다 한마디씩 쪼아댔다. 그들은 그러면서 여자들의 얼굴에 침을 뱉기까지 했다. 그들은 여자들을 골려대며 종구라기로 술을 떠마셨다. 술이 들어가자 입들이 더 험해졌다. 비렁뱅이들 중에서 누구인가 와드득 광주댁의 치마 말기끈을 쥐어 뜯었다. 다음에는 향림이의 치마도 벗겼다. 그들이 주모를 안으려고 하자 주막 주인 남자가 "그 여자는 내 옆였네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작대기를 짚고 삐딱하게 서 있던 사내가 주모는 남편이 있는 몸이니 손을 대지 말라고 하였다. 비렁뱅이들은 사내의 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광주댁과 향림이의 옷을 마구 쥐어 뜯어 벗겼다. 광주댁은 부끄러움에 두 팔을 가슴에 모으고 속꽃바람으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바들바들 떨었다. 칠만이는 차마 광주댁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두 년들을 홀랑 벗겨라. 비렁뱅이들이 키들거리며 소리치자 우르르 다시 두 여자에게로 달려들었다. 이러지 마셔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러시오. 묻고 살라고 이 짓을 한 죄밖에 없구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향림이는 두 손을 싹싹 빌려 애원을 하였으나 광주댁은 연기 먹은 고슴도치처럼 몸을 조그맣게 웅크린 채 고개를 꿍겨받고 앉아 있을 뿐이었다. 이거 보셔요. 아랫역 장사는 누가 하고 싶어서 했간디요. 비렁뱅이들이 향림이의 속옷을 쥐어 뜯으려고 하자 그녀는 울부짖듯 하늘을 향해 목청껏 소리쳤다. 야, 이년아, 그래도 우리 옆에네들은 바가지를 들고 소매똥냥지를 다녔지 내년들 모양 몸을 팔지는 않았다. 키가 작달막하고 눈이 부리부리한 비렁뱅이가 향림이의 속옷을 우두둑 쥐어 뜯으며 말했다. 향림이는
두 손으로 속옷을 거머쥐고 키 작은 비렁뱅이를 쏘아보았다. 비렁뱅이들은 끝내 광주댁과 향림이를 거의 알몸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다. 쥐어뜯긴 속꽃과 호적삼이 너덜너덜 하였으며 가랑이며 허리춤, 가슴이 그대로 희뿌옇게 드러나 보였다. 그러나 그녀들은 몸에 한 오락이라도 헝겊 조각을 더 붙여두려고 비렁뱅이들이 낄낄대며 속꽃을 쥐어뜯을 때마다 손으로는 가슴과 사타구니 언저리를 가리고 두 발을 버둥거렸다. 인연들을 선창으로 끌고 가자. 그러자. 비렁뱅이들이 소리쳤다. 그들은 너무 취해 있었기 때문에 칠만이와 주막 주인의 힘으로는 말릴 수도 없었다. 아저씨들 너무하십니다. 이 여자들한테 무슨 잘못이 있다고들 이러시오. 이 여자들은 당신네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오. 보다 못한 칠만이가 광주댁의 팔을 끌고 나가려는 전립을 눌러쓴 사내 앞을 가로막아 서며 말했다. 이런 쥐얼만한 놈이 나서기는 내가 인연의 기둥서방이라도 된단 말이냐. 전립을 쓴 사내가 칠만이의 가슴을 치며 말하자 비렁뱅이들이 와글와글 웃었다. 이 여자들을 선창거리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의 처지를 몰라주다니요. 칠만이는 따지듯 말하며 광주댁의 팔을 잡고 있는 전립 쓴 사내를 떼밀었다. 요놈 봐라. 이놈이 누구한테 대들어. 술에 취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비렁뱅이들이 칠만이에게로 달려들었다. 주먹이 날아왔다. 작대기가 어깨를 내리쳤다. 칠만이는 그대로 맞고 서 있었다. 이내 푹 꼬꾸라지고 말았다. 꼬꾸라진 칠만이의 등짝과 허리에 무수히 발길질을 해댔다. 칠만이는 길게 신음을 쥐어짰다. 어떤 비렁뱅이는 지근지근 칠만이를 질밟기도 하였다. 온몸이 두부처럼 으끄러지는 듯 싶었다. 그 여자들을 끌고 가지 마시오. 칠만이는 문매를 맞으면서도 비렁뱅이들을 향해 사정을 했다. 광주댁이 울부짖으며 달려들어 칠만이를 부추겨 일으키려고 하였으나 그녀의 팔을 잡고 있던 전립쓴 사내가 낚아채버렸다. 칠만이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는 비렁뱅이들의 모습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술청의 평상에 누워있는 그의 옆에는 주막직 남자 주인과 주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정신이 좀 드남? 주모가 칠만이의 이마를 짚으며 물었다. 세상에 그런 무지막지한 놈들이 어디 있을까. 주막 주인도 칠만이의 부어오른 얼굴의 상처를 닦아주며 혀를 찼다. 광주댁과 향림인 어찌 됐나요? 칠만이는 자신보다 비렁뱅이들한테 끌려간 두 여자가 더 걱정이 되었다. 설마 죽이기 하려고. 주모는 그러면서 광주댁과 향림이를 끌고 간 비렁뱅이들을 뒤따라가 보지 않은 겁 많은 남편을 나무람하였다. 내가 가보겠어요. 칠만이가 그렇게 말하고 상반신을 일으키려고 하였으나 허리가 뻐근하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일어날 수가 없었다. 이 몸으로 어디를 가려고 그래요? 주모가 칠만이의 가슴을 쪄 누르며 말렸다. 냉큼 나가봐요. 무슨 남자가 이렇게 겁이 많담. 주모가 남편을 향해 쏘아붙이자 주막집 주인 남자는 하는 수 없이 엉금엉금 주막을 나갔다. 그러나 담배 한 대 참도 못 대어 주막집 주인은 헐근거리며 다시 돌아오고 말았다. 온통 비롱뱅이들 천지요. 술에 취해서 작대기를 휘두르는 통에 무사서 돌아왔구만. 주막집 주인은 얼굴이 납덩이처럼 굳어 있었다. 아이고, 내가 이런 남자를 믿고 살다니. 그런다고 그냥 돌아와 뿌려요? 비롱뱅이들이 무담시 당신을 패 죽이기라도 할까 봐서 그래요? 아이고, 이런. 칠만이는 주모가 남편을 닦다라는 소리에 얼핏 잠에서 깨어났다. 선창 쪽에서 와 하는 아우성 소리가 들렸다. 칠만이는 밤새도록 끙끙 앓았다. 몸이 불돌처럼 펄펄 끓고 헛소리까지 하였다. 새벽 무렵에야 얼핏 잠이 들었다가 아침 일찍 눈을 떴다. 칠만이는 주모와 주막집 주인 남자 모르게 슬그머니 방에서 기어나와 막대기를 찾아 짚고 어기적 주막을 나섰다. 그는 선창 쪽으로 갔다. 이른 아침의 선창거리는 큰 물이 휩쓸고 지나간 뒤처럼 고즈넉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마방거리와 미국전 거리에도 비렁뱅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밤새도록 객주집과 주막거리를 휩쓸고 다니면서 퍼마시고 떠들다가 새벽녘에야 털어낸 곡식들을 걸머쥐고 영산포를 떠났다고 하였다. 그들은 강을 따라 하류로 내려갔다고 하였다. 칠만이는 선창거리를 돌아다니며 광주댁과 향림이를 찾아보았으나 그녀들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았다. 비렁뱅이들이 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두 여자들도 끌고 갔겠거니 하고 작대기에 몸을 의지하고 주막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좋은 창 앞 강물에 여자가 죽어 있다는 말을 듣고 절뚝거리며 가보았다. 강물에 떠 있는 시체를 건져내놓고 보니 광주댁이었다. 그녀는 호쩍삼이며 속곳이 너풀너풀 찢겨진 채 온몸이 푸릇푸릇 피멍투성이었다. 오동나무집 주파의 말로는 꼭두 새벽에 광주댁이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산발하고 비트적 혼자 좋은 창 쪽으로 내려가다라고 하였다. 마바리꾼 황씨의 말로는 비렁뱅이들 여남은 명이 밤늦게 광주댁과 향림이를 나루터 숲속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칠만이는 그 길로 나루터 참나무 숲속으로 가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는 향림이가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날탕 알몸으로 죽은 듯 기진맥진해서 가랑이를 쩍 벌린 채 하늘을 향해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 비렁뱅이들이 한바탕 질퍽하게 선창을 휘젓고 영산강을 따라 내려가자 이번에는 모두먹기 떼가 몰려온다는 소문이
봄불 번지듯 하였다. 모두 먹기 때는 흉년이 심한 함평과 영광 쪽에서 몰려온다는 소문도 나돌았고, 해남 강진 쪽에서 영암을 거쳐 신북 가까이 와 있다고도 하였다. 모두 먹기 때가 몰려온다는 소문이 퍼지자 비렁뱅이들한테 혼뜨게 당해본 경험이 있는 영산포 사람들은 피난갈 궁리까지 했다. 그러나 모두 먹기 때를 무서워하는 축들은 먹을 것을 여축해 놓은 사람들이나 흉년의 굶주림을 말로만 들어 알고 있는 부자들과 선창의 장사치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먹기 때가 몰려오기 전에 땅에 독을 묻고 식량을 감추었으며 사전들도 쌀가마니들을 산속에 숨기느라 바빴다. 그러나 새끼네 사람들만은 여축한 곡식이 없는지라 모두 먹기 때를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모두 먹기 때가 온다 치면 우리들도 함께 그들을 따라 나설까? 새끼네 사람들은 곡식 한 톨 빼앗길 것이 없는지라 느긋하게 농담까지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부르메 쪽에서 징소리가 징징징 거칠게 울면서 와 봇물 터지는 듯한 함성이 들렸다. 새끼네 사람들은 처음에 홍수가 난 것으로 잘못 알고 새벽잠에서 벌떡벌떡 일어나 손에 잡히는 대로 이불이며 솥을 들고 집 밖으로 뛰어나왔다. 그러나 새벽 하늘엔 별들이 촘촘히 빛나고 강 쪽에서는 사르르 잔조로운 새벽바람이 강물을 잠재우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부르메의 모두 먹기 때가 밀어닥친 것을 안 것은 동이 훤하게 터올 무렵이었다. 날이 밝자 개태 쪽에서도 징소리가 울렸다. 모두 먹기 때는 선두에서 징을 치며 마을을 덮쳤다. 새끼네 남자들은 돈들막에 올라와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렸고 안악들은 집 앞 고사새 나와 쪼그리고 앉아서 모두 먹기 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철없는 아이들이 개태와 부로메로 모두 먹기 때를 구경하러 간다고 집을 뛰쳐나갔지만 어른들은 그들을 말리지 않았다. 차라리 모두 먹기 때에 어울려 생쌀 한 줌이라도 얻어먹고 오기를 바랐다. 새끼네 아이들은 두 패로 갈라서 개태와 부루메를 향해 산비탈을 보듬고 신나게 뛰었다. 나이가 들어 슬거운 아이들이 앞장을 서고 어린 조무래기들이 뒤를 따랐다. 밥 뺏어 먹으러 가자. 새끼네 아이들은 마을로 접어들며 힘껏 소리쳤다. 철없는 조무래기들이 와 하고 함성을 올렸다. 새끼네 아이들이 마을에 들어서자 마을 앞에 사람들이 벌떼처럼 득실거렸다. 그들은 군데군데 불을 피우고 수십 명씩 덩이덩이 모여 있었다. 장작불에 개를 그슬리는 축들도 있었고 털을 뜯은 닭을 잔털을 태우는 사람들도 있었다. 놀이착지간 개 그슬리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 새끼네 아이들의 코를 덮쳤다. 마을 앞 큰 귀목나무 밑에서는 소를 잡아 내장을 꺼내놓고 살코기를 찢어 나누고 있었으며 귀목나무 옆 실개울에서는 뜨거운 물을 죽은 돼지 몸통에 엎지른 다음
놋그릇으로 문질러서 털을 벗겨내느라 바빴다. 칼자국이 난 목에서는 몽털몽털 피가 머물졌으며 뜨거운 물을 엎지를 때마다 후루루 숨을 몰아쉬며 발을 부르르 떨었다. 모두 먹기 때의 아이들이 빙 둘러서서 소와 돼지를 잡는 모습들을 구경하고 있었다. 새끼네 아이들은 후두둑 마을 안 고사스로 뛰어들어갔다. 집집마다 모두 먹기 떼들이 마당이며 마루며 방 안에 가득 들어차 있었다. 그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져 식량과 먹을 것들을 찾았다. 모두 먹기 떼가 몰려온다는 소문이 미리 나돌자 마을 사람들은 여축해 놓은 식량을 모두 땅속에 묻거나 나무더미나 두엄자리 속에 항아리를 놓고 감추었기 때문에 쉽게 찾아내지를 못한 그들은 큰 소리로 찍자를 부리고 먹을 것을 내놓으라고 다그치기도 하였다. 모두 먹기 때 중에는 긴 쇠창을 가지고 다니면서 식량을 갖춰 숨직한 땅과 나무더미, 두엄짜리, 헛간의 덕음회를 쿡쿡 찔러가며 용하게 잘 찾아내는 사람도 있었다. 식량과 먹을 것을 찾지 못한 그들은 집안에 열린 감을 죄 땄으며 배추 뿌리 하나까지도 깡그리 가져갔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내는 대로 그 자리에서 먹어치웠다. 모두 먹기 떼들은 새끼네 근동에서 가장 부자인 박초신의 집에 가장 많은 수가 몰려들었다. 영악스러운 박초시인지라 식량을 그대로 버젓하게 놓아두지 않았다. 그는 뒤주 하나에만 겨우 쌀을 채워놓고 나머지는 미리 집 뒤 대밭 둔덕을 깊이 파고 감춰두기도 하고 나머지는 사랑채 뒷마당에 벼섬을 쌓아 올린 다음 두엄을 덮었다. 그러나 감추어둔 식량을 찾아내는데 도가 트인 모두 먹기 떼들은 두엄을 덮어놓은 곡식들을 그냥 지나칠 리가 없었다. 끝이 날카로운 쇠창으로 두엄 속을 몇 번 쿡쿡 쑤셔본 그들은 당장 두엄을 허물하였고 감추어둔 곡식들을 옴실하게 드러냈다. 이런 천하에 없는 무렵의 놈들아. 너희놈들은 어느 나라 백성이기에 법도 모르고 대명천지의 도적질이냐? 박초씨가 모두 먹기 때를 향해 호령을 했으나 아무도 그런 박초씨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되레 그들은 박초씨가 장죽을 휘두르며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 우스운지 키득키득 웃었다. 그래, 영감태기는 어느 나라 백성이기에 이 흉년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못 본 척하고 혼자만 먹을 것 재차정해놓고 배 터지게 사는 거요. 나라님께서도 흉년에는 부자들에게 진율미를 풀어서 부왕든 가난한 백성들을 도우라 하셨는데 영감태기야말로 대역죄인이 아니오. 긴 쇠창을 들고 다니는 모두 먹기 때의 사내가 박초씨를 향해 큰 소리로 꾸짖자 박초씨는 더욱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 장죽을 쥔 손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흉년 도둑은 도둑이 아닌 것이외다. 사내는 쇠창을 박초씨의 가슴에 바싹 들이대며 소리쳤다. 박초씨는 얼굴이 창백해져서는 흐물흐물 주저앉아 버렸고 하인들이 업고 사랑채로 들어갔다.
모두먹기 떼들은 박초 씨의 사랑채 뒷마당에서 찾아낸 벼섬들을 마을 앞 물레방앗간으로 저 날랐다. 온 종일 물레방아가 삐그덕 쿵덕 쉬지 않고 돌았다. 부로매와 개태를 덮친 모두먹기 떼들은 쉽게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먹을 것이 바닥이 나기 전에는 다른 마을로 옮겨가지 않았다. 병아리 한 마리라도 다 잡아먹고 더 찾아 먹을 것이 없게 되어서야 다시 징을 울리며 다음 마을로 떼지어 한꺼번에 몰려갔다. 그런데 이때 모두먹기 떼들이 비단 개태와 부롬의 두 마을에만 몰려온 것은 아니었다. 영산포 선창을 제외한 새끼네 근동 마을마다 모두먹기 떼들이 몰려들어서 바글거렸다. 이상하게도 새끼네에만 들어오지 않았다. 새끼네 사람들은 아마 모두먹기 떼들도 새끼네에는 가난한 사람들만이 산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들을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모두먹기 떼들 중에는 소매똥냥을 하기 위해 외지로 나간 새끼네 사람들도 끼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모두먹기 떼들은 사흘째가 되는 날까지 꼼짝하지 않고 한자리에 눌러앉아 먹을 것들을 모조리 찾아 먹어 없앴다. 그들이 남긴 것은 군데군데 불을 피운 불더미 흔적과 똥 오줌뿐이었다. 나흘째 되는 날 해넘이 무렵에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마을 인근 강변과 나무 밑에서 아무렇게나 한대잠을 자던 모두먹기 떼들은 비가 억수같이 퍼붓자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수가 워낙 많은 데다가 비를 피할 집은 부족한지라 모두먹기 떼의 상당수가 새끼네 마을까지 들어왔다. 그러나 새끼네에 들어온 모두먹기 떼들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비를 피하려는 것뿐이었다. 웅본의 집에도 20명도 더 되는 수가 후두둑 후두둑 이불을 말아들고 뛰어들어왔다. 웅본의 식구들은 막 저녁을 먹고 있었다. 저녁이라야 옥수수를 맷돌에 빻아 훌렁하게 쓴 죽이었다. 기름 심지 불을 켜고 6 식구가 둘러앉아 옥수수 죽을 둘러 마시고 있는데 밖이 시끌벅적하니 벌컥 방문이 열렸다. 방문 밖에 모두먹기 떼들 사내 5 사람이 쇠창과 실팍한 작대기들을 들고 쫑긋쫑긋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이고 미안하여다. 잠시 비를 피하려고 들어온 것뿐이니 놀라지 마시오. 작대기를 든 키 큰 남자가 말했다. 어서 오시오. 이 집에는 빈 방도 있고 허청도 있으니 들어와서 비를 피하도록 하십시오. 웅보가 죽그릇을 상위에 놓으며 일어섰다. 웅보가 방에서 나갔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부엌과 술청, 헛간, 아랫방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자, 어두우니 우리 방으로 잠시 들어가시지요. 모두먹기 떼가 비를 피해 저마다 방이며 헛간, 술청으로 들어간 뒤 웅보가 작대기를 든 키 큰 남자에게 말하고 식구들이 저녁을 먹던 큰 방으로 향했다. 작대기를 든 키 큰 사내는 미적거리지 않고 웅보를 따라 기름 심지불이 타고 있는 큰 방으로 들어왔다.
비에 후주근하게 젖은 사내의 몸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사내가 웅보를 따라 방으로 들어서자 저녁을 먹다 말고 놀라 웅크리고 앉아있던 식구들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비에 젖은 사내를 흠칫거렸다. 아이고, 이거 저녁줄 잡수시는데 죄송합니다요. 비에 젖은 사내가 웅보 아버지 어머니를 향해 허리를 굽적거렸다. 잠시 여기 이쪽으로 앉으십시다. 웅보가 먼저 앉으며 사내에게 말하자 사내는 지싯지싯 웅보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문 쪽에 엉거주춤 쭈그리고 앉았다. 저녁을 안 드셨으면 강냉이죽이라도 한 사발 드실란가요? 웅보가 다시 사내를 보며 말하자 사내는 목을 길게 뽑아 윗목에 밀쳐둔 밥상을 쓸어보았다. 아니요. 우리는 해가 떨어지기 전에 배부르게 저녁을 잘 먹었소. 저녁을 드시다가 우리 땜시 상을 밀쳐둔 것 같은디 괜히 마시고 어서들 드시지요. 사내가 식구들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며 정중하게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어서 드셔요. 웅보도 부모들을 향해 웃으면서 말했다. 흉년을 넘기시느라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사내가 웅보 식구들을 조심스럽게 둘러보며 말했다. 그래도 아직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요. 우리들도 댕내와 똑같은 저주에다 살아남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이 짓들을 하는 거지요. 헌디 근동마을은 다 찾아가면서 우리 새끼네 마을엔 삐끔도 안 오니 모를 일이구만요. 그야 이 마을 사람들 처지가 우리들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땜시 그런 거라우. 아니 어떻게? 다 아는 수가 있었죠.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고 곡식은 얼마나 있고 하는 것을 제일 알지요. 용산포는 왜 안 가시는 게요? 웅보가 물었다. 갈 겁니다. 미리 곡식들을 감춰버렸을 겁니다요. 그랬겠죠. 허나 다 찾아내는 수가 있었죠. 고향에는 언제 돌아가시려고? 날씨가 좀 추워지면 가야지요. 겨울을 날 식량을 붙어가지고 가서 농사를 지어야지요. 농토는 있어? 베넷노시아 있지요. 날씨가 추워지면 다들 고향으로 갈 겁니다. 우리들을 날도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오. 할 수 없이 이 짓을 하는 거 왜다. 흉년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고 안 합니까? 우리들이 요렇게럼 떼지어 댕김서 메뚜기 모양 닥치는 대로 살고는 있지만 행패를 부리거나 한 적은 없잖소. 아직 살인이나 부녀자 겁탈 하나도 없었소. 살인을 하면 여럿이 보는 앞에서 목을 자르기로 하고 아녀자 겁탈을 한다 치면 겁탈한 사람의 가족을 홀랑 베껴갖고 조리돌림을 하기로 단단히 약조가 돼 있어요. 우리들이 하는 일이란 단지 먹을 것을 도둑질하는 것뿐이다. 우리들 수가 워낙 많기 땜시 여태껏 어디서고 충돌은 한 번도 없었소. 수가 적으면 충돌이 생기고 부지하지 못합니다. 수가 워낙 많은지라 관에서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게지요. 백성들이 죽어가는 판에 관가에서도 진유를 못할 바에야 무슨 할 말이 있겠소요. 사내는 자기네들의 입장을 설명하느라 긴 말을 하면서 얼핏얼핏 웅분의 가족들의 표정을 살폈다. 이 마을에서도
흉년을 살아남기 위해서 잠시 외지로 떠난 사람들이 많구만요. 아마 그들도 우리들 모양으로 떠돌아다닐 겁니다요. 그렇지 않고는 살아남을 재간이 없다오. 이 흉년에 누가 얼마나 통량을 죽었어요. 흉년에는 인심까지 사나워져서 소매똥냥질로는 살아남기 어려워요. 떼두둑 소리를 들어감시라도 살아남아야 뵐 수 있겠나? 그래도 댕내도를 무서워하는 걸 어쩌겠수? 부자놈들이나 무서워하겠지요. 가난뱅이들이 우리들을 겁낼 턱이 있나요? 우리는 인명을 해치지도 않거니와 살림은 지푸락 하나도 손대지 않는다오. 비렁뱅이 꼬락선이지만은 부자놈들 집에 가서 헝겊 하나 가져오지 않아요. 우리는 다만 먹을 것만 찾아 먹는 거지요. 우리는 여태껏 우리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다 치면 어찌 그럼 떼지어 댕김시로 남의 집에 쳐들어가서 음식을 찾아 먹겠소. 사람이 아니라. 웅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때는 우리가 사람이 아니고 미물이다 하고 생각한다오. 둘째 때나 메뚜기 때같이 먹을 것만 찾아서 몰려댕기는 미물이라 이 말이오다. 그나저나 이 비가 그치면 추워질 건디 이제 고향에 돌아갈 채비를 해야 되겠구만요. 사내는 말을 하면서 잠시 슬프고 피곤한 얼굴을 해보였다. 희끄무레한 기름 심지불 사이로 사내의 얼굴에 검은 구릅 한 조각이 흘러가는 것이 보였다. 그나저나 고향이 어디요? 여태껏 잠자코 심드렁한 얼굴로 사내를 휘어보고 있던 웅부 아버지가 거칠게 물었다. 고흥 과역입니다. 사내가 고개를 떨군 채 힘없이 말했다. 그쪽에도 흉년이 들었소? 이번에는 웅부가 물었다. 한 폭이 꽂지를 못했수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죄다 고흥에서 올라왔단 말이오? 웅부 아버지가 다시 물었다. 어디가요? 고흥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요. 보성, 장흥, 강진, 영암을 거쳐서 오는 동안에 사람들이 눈덩이 모양 불어난 게지요. 처음엔 모두들 소매똥냥질을 나섰다가 한 덩어리가 된 겁니다요. 언제 고향으로 가실 거요? 영산포로 해서 남평을 거쳐서 화순으로 내려갈 작정이다. 그러면 아직 멀었구만요. 오던 길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지요. 메뚜기도 낯짝이 있는디 어떻게 오던 길로 되돌아가겠나며. 사내는 밤이 깊어지자 시무룩해져서는 자기네 가족들이 들어있는 아랫방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아침 눈을 떠보니 하늘은 언제 비를 뿌렸느냐는 듯 닦아놓은 면경알처럼 해맑았고 그 맑은 하늘에서 아침의 첫 햇살이 윤기 있게 꽂혀 내리고 있었다. 웅보가 늦잠을 자고 일어나 마당으로 내려가 보았더니 모두먹기 떼들이 한 사람도 눈에 띄지 않았다. 부엌에서 덤벙거리고 있는 쌀분이와 난초에게 물어보았으나 그녀들도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안이 조용하더라는 거였다. 허청과 술청을 기웃거려 보고 아래채 방문을 열어보았으나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웅부는 돈들막으로 내려가 보았다. 모두 먹기 떼들이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에 그는 마을 모퉁이 숲정이와 계산 및 영산강변 여기저기에 연기가 하늘로 꼿꼿하게 치솟는 모습을 발견했다. 필시 모두먹기 떼들이 아침밥을 짓고 있는 것이리라 생각했다. 날씨가 개자 약속이나 한 듯 들로 나와 다시 한 덩어리가 된 것이었다. 웅부가 돈들막에 서서 바람이 불지 않아 연기가 기둥처럼 하늘로 뻗질러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난초가 허위허위 뛰어내려왔다. 부삭에 쌀 차도 오고 돼지고기가 그대로 있으라오. 어젯밤에 그 사람들이 놔두고 갔는가면디 갖다 줘야지라오. 그러면서 난초는 웅보가 그것을 모두먹기 떼한테 갖다 주었으면 하고 말했다. 그냥 두거라. 아마도 그 사람들이 불어놓고 갔을 것이다. 일부러 우리 먹으라고 두고 갔다고요? 난초는 그제야 얼굴을 펴며 쌀밥에 고기를 먹을 생각에 불이 나게 돈단을 뛰어 올라갔다. 웅부는 돈들막에 서 있다가 몇몇 새끼네 마을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도 저마다 간밤에 비를 피해 들어왔던 모두먹기 떼들이 고기와 쌀을 두고 갔다는 말을 하였다. 아무튼 그날 아침 새끼네 사람들은 모두먹기 떼 덕분으로 몇 년 만에 고깃국과 쌀밥을 푸짐하게 먹을 수가 있었다. 그날 따갑지도 싸늘하지도 않은 가을 해가 머리 위에 달처럼 떠오르자 갑자기 징이 울리기 시작했다. 징이 울리자 계산 앞 강변이며 새끼네 숲정이, 부루메와 개태마을 앞 귀목나무와 실개천의 버드나무 밑에 흩어져 있던 모두먹기 떼들이 덩어리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징소리는 계속 울렸으며 모두먹기 떼들이 영산포 쪽으로 쏠렸다. 쇠창을 든 젊은 사내들 수십 명이, 그리고 그 뒤에는 작대기를 든 남정네 수백 명이 선두대로 앞장을 서고 작대기를 든 남정네 뒤에 이불이며 취사도구를 걸머진 남자들과 보퉁이를 인 안악들이 줄을 이었으며 아이들과 노인네들이 꼬리를 물었다. 맨 뒤에도 쇠창과 작대기를 든 남정네들이 수십 명 따르고 있었다. 모두먹기 떼들이 새끼네 앞을 지날 때 새끼네 사람들이 모두 마을 앞 돈들막에 나와 구경을 하였다. 철없는 새끼네 아이들이 모두먹기 떼의 와중으로 섞여들기도 하였다. 모두먹기 떼는 여러 패로 나뉘어 영산포를 에워싸고 다가갔다. 새끼네 마을 앞에서 네 갈래로 갈라졌는데 그 한 패는 멀리 우회하여 질목구비로 향했고 또 한 패는 세지 쪽에서, 나머지는 마바리가 다니는 큰 길과 강변 둑을 타고 조여들었다. 그들이 영산포에 가까이 갔을 때 징소리와 함께 와와 함성이 대낮에 해맑은 가을 하늘을 죄 흔들었다. 새끼네 사람들은 돈들막에 나와서 먼 발치로 모두먹기 떼들이 홍수처럼 영산포 선창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두먹기 떼가 올 것을 알고 있는 선창 사람들이 미리 식량과 먹을 것들을 모두 감추어 버린 뒤였으나 모두먹기 떼들이 쇠창으로 어김없이 그것들을 모두 찾아낼 것이었다.
모두 먹기 떼들은 영산포에서 사흘 밤 나흘 낮 동안을 직신거리며 머물러 있었다. 영암 쪽에서 올라온 패와 장흥 쪽에서 올라온 패가 한데 엉켜 선창이 바글거렸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은 다치게 하지 않았고 먹을 것만 찾아 먹었다. 그들은 돈이 눈에 들어도 결코 엽전 한 입 가져가지 않았다.